좀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알찬 강연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좀 꿰뚫어보기라는 조금은 좀 포괄적인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제가 좀 받아서 봤는데, 여러 가지 좀 겹치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로 나온 질문들이 입시가 바뀌는데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이전과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중요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건 뭐고, 혹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건 뭘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내신이 아무래도 변하다 보니까 이게 입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등등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강연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뒷부분에 Q&A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앞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질문을 드리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카메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혼자서 좀 벽 보고 떠드는 기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이게 원장님이시든 혹은 강사님이시든 사교육 내지는 학원업의 본질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에 대한 입장, 저도 이 입시 관련된 업무를 올해로 24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되게 하나씩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미칼, 백년 장미칼. 혹시 뭐 오늘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한 10년 전쯤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와서는 지금 마케팅이라든가 경영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장미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의 대명사로 지금 그렇게 치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게 온 국민들에게 먹혔고 그리고 잘 팔렸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칼에 비해서 이렇게 좀 현란한 아름다운 프린팅도 되어 있고요. 칼날 같은 경우에도 예사롭지 않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다 잘라버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집에는 없던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우월함, 우월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써있지만 뭐 온갖 깍두기를 다 자를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세상에 못 자르는 건 없어.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감을 심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이것만 있으면 난 뭐든지 잘라낼 수 있어. 이게 좀 더 확장되면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요리를 잘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허위 과장, 허위는 뺍시다. 어느 정도 부풀려진 과장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공교육과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100%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교육부의 자료를 오롯이 갖다 놓고 사전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이견은 생길 수 있겠죠. 진실, 왜곡, 차이가 뭘까?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왜곡의 대표 사례는 나에게 10가지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5가지는 취하고 5가지는 버리고, 학원에서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논술학원에 가보면은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 수학학원에 가보면은 야, 다른 과목 다 필요 없어. 수학만 잘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국어학원에 가봅시다. 야, 요즘에 국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진실과 왜곡의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적절하게 나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술과 역량을 갖췄을 때 그 학원이 성공하고, 그 강사도 어느 정도 뭐 인지도 면에서든 혹은 뭐 대우 면에서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만들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뭐 학생이 학부모에 등쳐먹으면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생에, 학부모들의 인생에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 역량,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각각의 과목이 될 수 있겠죠. 여기다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과목과 별개로 또 하나의 역량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기라든가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시간에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 그대로 교육적 가치, 학생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학원을 차릴 자격, 학원 강사로서의 자격에 조금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교사, 그것도 사립은 안 돼요. 공립학교 교사 내지는 교육공무원을 하시는 게 적합하겠죠. 근데 사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차별성, 우월성, 여기다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총합했을 때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로망, 그 로망을 얼마나 잘 실현시켜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커리를 갖고 있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감히 단언을 드립니다.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로망,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서 수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좀 만나보셨나요?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자가 되고 과학을 잘해서 과학자가 되고 영어를 잘해서 얘가 영문학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으시다는 거죠. 수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옆집 아이보다 내가 1점이 더 나오는 것. 그게 학부모들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사항이다라는 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찌 보면은 좀 앞에 안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 몰라서 개중에는 제가 좀 주제넘게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잔소리한 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좀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라는 겁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와서 원장님들, 부원장님들, 상담실장님들께 상담을 받곤 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들 의존하는 정보가 있죠. 여기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선배맘들의 정보에 굉장히 귀를 열어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물어봐요. 언니, 우리 애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중3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2, 중3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 몇 가지를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특목자 사고? 에이, 네 집에 의대 간다면서 그럼 무슨 특목자 사고야. 일반고 가는 게 낫지. 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수원2는 지금. 그리고 이 부분, 저는 아무래도 오늘 대상 자체를 중등학원 그리고 또 중1, 2, 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장님, 강사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초등은 조금 이룰 수 있고요. 고등 입장에서는 조금 철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메인 타겟팅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졸업 전에 다른 건 몰라도 1, 2까지 끝내놔야 돼. 실력이 좀 돼? 그럼 무조건까지 끝내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애 정말 비교과 이것저것 임원도 시키고 동아리 3개씩 하고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일단 내신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신부터 확실하게 챙겨 라는 이야기. 이건 아무래도 좀 자연계열 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물원 화원 정도는 그래도 중학교 때 끝내놔야 고등학교 가서 만사태평하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물투나 화투 정도는 하나 정도는 끝내놔야 고등학교 갔을 때 시간도 조금 여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자, 먼저 이런 말들이 그렇다면 지금은 사라졌느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명문대에 보냈으면 보냈을수록 또 의대에 보냈다면 더더욱 본인의 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키운 아이가 세상 진리이자 완벽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 학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다행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크게 의심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이 수원 수투 쪽에
중등 커리를 정말 가장 주된 무기로 갖고 있는 학원이야. 또 우리 학원이 물리 선행, 화학 선행에 대해서 주변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앞서가는 학원이야. 그렇다면 그냥 계속 우기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게 될 거는 이 부분이 과거에는 100%, 90%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 입시 개편에 맞춰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앞서서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정보는 일단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취할지에 대해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기존과 달라졌는지 교육과정의 개편과 입시 개편을 토대로 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28학년도에 입시가 개편됩니다. 현 중3 이후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내신이 이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된다. 내신이 완화된다. 잘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수학, 이거 정말 중요해졌죠. 미적 2가 빠지면서 수 1, 2에다가 확통, 미적 기본적인 거 살짝 들어갑니다. 수학의 범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든 아이들이 사회과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회선생님, 과학선생님 입장에서는 시장이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고난도의 말 그대로 실제적 매출을 가져오는 통사 통과 이후의 과목, 과학으로 치자면 원투 과목이 될 거고요. 사회로 치자면은 9개 선택 과목이 되겠죠. 그 과목들에 대한 수요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게 팩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5등급제예요. 이걸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존의 1등급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까지 차지했던 비율. 4, 5등급은 우리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빼고 생각하자고요. 자, 이랬던 것이 1등급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 2등급은요 34%까지, 거의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3등급 66%까지. 바꿔 말하면은 기존에 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기존 1등급이 반에서 학급 인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한 명 혹은 없는 반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웬만하면 3명 정도는 1등급. 1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1등이라는 이야기죠. 1등급 플러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어서 동점자가 상당히 늘어났다. 2등급까지 놓고 보자면은 웬만큼 나 공부 좀 해요 라는 친구들은 이제는 1, 2등급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시를 다루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중간 어느 선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과는 다르죠.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지원은 한번 해봄직해 라는 등급이었는데 이게 바뀌게 된 등급에서는 66%면은 웬만큼 좀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아이들까지 여기 포함된다. 이걸 문장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중3 아이들이 특정 과목에서 A 성취도를 받는 비율이 대체로 30% 중후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5, 60%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30에서 40% 정도의 아이들이 A 성취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중3에서 나는 모든 걸 A 성취도를 받았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9등급제에서 내신을 받았을 때 절반 정도는 4등급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는 중3까지 A 성취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아주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입시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래서 뭐가 그럼 크게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는 정량적 성적만으로 나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서서 의대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해서 1, 2등 하면 돼. 그게 가장 속 편한 얘기야.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반고에 가서 전교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전교 인원 한 300명 정도를 고려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한 5등 이내에 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물론 뭐 이거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가 펼쳐진다고 해도 저는 특목자사고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 웬만하면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다분히 커졌어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생님 제 목표는 죽어도 서울대예요. 저는 삼수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대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신 관리만 가지고 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워진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독보적인 1등이었어. 우리 반에 나와 동점자가 없어. 내가 단독 1등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 그전에는 어딜 감히 비벼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정량적 성적,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교과이기는 비교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과 자체의 동점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졌다. 이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은 정량적 영역이 아닌 반대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전에 선배 학부모가 이야기했던 내신 성적으로 다 끝나?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동아리 활동이 됐든 혹은 수행평가가 됐든 기타 자율활동이 됐든 무언가 나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더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부분이 괄호치고 써놨습니다만 진로나 학습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성평가란 그런 거잖아요. 결과 자체로 이건 우수한 소재야, 이건 부족한 소재야. 예를 들자면은 미적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 이거는 상급 소재. 인수분해 유치하게 뭐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정량적 성적에 대해서 잘만 녹아든다면 굉장히 학생을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있어 보이는 이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목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교과서 외적인 지식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별로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때마침 교과서에서 그 단원과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학생에게 배경 지식 형태로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향후 3년도 입시를 고려했을 때는 타 학원과 그리고 다른 강사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나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심화교과의 변별력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울대 의대 가려면 고등학교 내신 교과에서 물리 선택은 필수야 라는 이야기. 이게 좀 앞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제가 좀 표정이라도 엿보고 좀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할 텐데 그냥 뭐 벽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강남 쪽에서는 파다하게 퍼진 소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2학년도, 21학년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의 합격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예요. 유의미할 정도로 그 외의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서울대에서 물리를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물리를 안 하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 중론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의대를 간다. 그러면 우리 과학 중에서 물화생지 4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과목이 메디컬 계열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일까? 이것도 뭐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굉장히 좀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생명과학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과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의대 선택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생명과학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뭐 디폴트라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이 아닐까 싶어요. 화학을 공부를 해두는 게 의학학 계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지식일 것 같거든요. 물리는 왜? 뭐 수술을 할 때 어떤 뭐 지구 중력 같은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뭐 환자를 눕히거나, 이거 좀 애매한데, 아니면 뭐 수술을 할 때, 메스지를 할 때, 이게 직선과 직선의 거리가 아니라 사이클로드 활용해가지고 뭐, 이거는
물리 쪽보다는 수학 쪽에 가깝겠네요. 아무튼 그런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활용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리가 필요했을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서울대에서 물리 과목을 진짜로 선호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과정을 유추해 보는 거죠. 아마 이랬을 거야. 왜냐하면 물리는 어려운 과목이잖아.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대 간다는 아이들도 생명과학, 화학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선택했으면 됐지. 물리까지 선택하면서 수능도 잘 보고 내신 관리한다는 게 힘들 텐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아이가 있다면 대학교에서 당연히 인정을 해주지 않겠어? 이런 논리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했었다. 근데 앞으로는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물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수능에 출제되질 않아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특히나 학군지일수록 이 친구들은 내신에 대한 어떤 학종을 기준으로 한 수시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수능을 잘 봐야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의 연계성이 없는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뭐 대치동이 됐든 목동이 됐든 중계동이 됐든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센텀 쪽이 됐든 대구 수성이 됐든 이런 쪽에서 학원 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물리 하기 싫긴 하지만 그래 내가 수능에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막상 해봤는데 재밌다? 그럼 까짓 거면 수능 선택 과목 하나 가져가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수능에는 쓸모가 없고 내신에서만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인데 과연 이게 죄송합니다. 효율적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품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생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자연계열 쪽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해보면은 최근 뭐 트렌드 거의 자연계열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산맥은 메디컬 계열과 첨단 공학 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일반적인 이학 계열이나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시들할 수밖에 없죠. 근데 메디컬 계열 쪽 아이들이 그래도 탄탄하게 생명과학 원투를 지탱을 해줬는데 이 친구들 역시 수능 필수가 아니다가 되는 순간 이 어려운 과목들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가면서 어려운 길을 걷고자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신 성적에 있어서 변별력도 떨어지고 수능도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목 변별력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려운 과목이라고 여겨졌던 것들까지 아이가 기피하게 된다면 결국 내신에서 물리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뭐 생명과학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선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신 등급도 완화되는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낮아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포기 시점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거 역시 교육특구, 학군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은 1학년 끝나면은 내가 수시로 전형을 치를 건지 정시로 전형을 치를 건지 무게중심이 확실해지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는 지역들은 고등학교 1학년, 뭐 대치동 일부 고등학교는 1학년이 뭐예요? 1학년 1학기 끝나면은 나는 내신 어렵겠다. 지금부터 발빠르게 정시 쪽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대로 정시 쪽에 주안점을 두면서 대비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볼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만 이게 파급 효과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수시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혹은 나보다 조금 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이른 시기에 내신에 대한 긴장감을 늦춤으로써 그리고 또 내신은 아예 버려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죠. 어떤 점인지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5등급제가 되면서 웬만한 애들은 2등급 안에 들어가겠죠. 적어도 뭐 인서울권에 든다. 뭐 그리고 적어도 인서울 대학이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설마하니 2등급 안에 못 들면서 어설프게 건방지게 뭐 그 학교들을 목표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등급 안에 웬만한 아이들이 모두 몰려있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럼 1학년 마치고 나서도 1등급 아니면 2등급인데 섣불리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포기하기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2학년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3학년 1학기까지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모든 아이들이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현장이 달라질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반고에 지원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그냥 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일반고에 진학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말고 전략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성적에 있어서의 역량이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은 특목자 사고라든가 뭔가 이제 좀 뭐 비평준 일반고 이런 데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인데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집 가까운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잘해서 소위 그게 뭐 의대가 될 수도 있겠고 최상위 대학에 진학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특목자 사고에 비해서 변별력과 경쟁력을 갖는 거 딱 하나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거야말로 일반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전형인데, 재밌는 건 간혹 보면은 이 전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일반고를 선택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는 겁니다. 2학년만 맞춰도 내가 의대를 지원할 건데 서울대 지금 받을 수 있겠구나,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섰다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과 계열에서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등 안에 들 수 있겠어 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 등급이 완화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피로감은 다소 좀 심해질 거다. 그러면 학원 강사 입장에서, 학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신 등급이 완화된 건 맞아. 변별력이 떨어진 것도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려운 내용을 심화해서 학습하는 거, 그것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학습하는, 반복하고 숙지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가 충실히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묻고 따지는 형태로서의 수업이나 커리 같은 것들을 한두 개 정도 개설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 원투와 확통,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수 원투의 역할이 변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이런 과목 중심으로 재편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야기했던 거, 수원투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충분히 달려놓고 충분히 끝내놔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은 뭐냐면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고3 교실에 가서 수학 공부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절반 혹은 그 이상은 미적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 부분을 얼만큼 내가 남들과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위권일수록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학교 간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결국 수 원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적분의 앞선 단계, 수학만큼 위계가 뚜렷한 과목도 없다 보니까 그 앞 단계를 확실하게 다져 놓음으로써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해야 하는 미적분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 시간적으로 볼 때도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놓자. 중학교 때 수원투를 확실히 끝내놓으면 고등학교 때 미적 공부할 때 얼마나 여유롭겠어? 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수학 공부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날라갔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됐든 심리적인 부분이 됐든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내가 여기에 기존 선배들이 투여했던 노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거는 수학 강사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상을 조금 전환해보면 여기에다가 내가 적절한 커리큘럼을 끼워 넣을 수 있다면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시간에, 아이들의 노력에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길 거거든요.
기존에 없던 내가 패러다임만 잘 만들어낸다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득만 해낼 수 있다면 무언가 추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것들을 끼워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튼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결과만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에 있어서의 난이도가 됐든 내용적인 부분이 됐든 기존에 비해서 할 것들은 확실히 적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 사회와 과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텐데, 지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리와 법, 경제가 중심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윤리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접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골고루 내용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원소, 지구,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회 원래 문과 쪽 공부하던 아이들은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기존 하던 것들,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어나가면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나는 계열 자체가 자연 계열인데 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는 선배들은 하지 않았던 그 과목을 새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과적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고, 과학은 문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하나의 숙제로 남겨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과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사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과 쪽 성향 아이들에게 유리하겠지?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회 강사분들께서는 좀 글쎄요,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사회가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일반 사회교과군, 지리교과군, 역사교과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연계열 쪽 아이들, 이거는 이제 뭐 상위권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과목들에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통합사회 기준으로, 중등사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상 지리교과군에 대해서는 문과, 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자연계열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사회교과군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제 쪽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연계열 쪽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법 쪽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쥐약인 부분은 역사교과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문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봐도 확실히 좀 약해요. 근데 이 과목들 한번 보세요. 지리법 경제다라고 했을 때 지리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쪽 아이들이 하등 불리할 게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이 내용이 고도 심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학습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나간다면 자연계열 쪽 성향 가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이걸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사회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회 강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망했구나. 자연계열 아이들한테 크게 얘기하기가 어렵겠구나. 힘줘 얘기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님 맡겨만 주세요. 충분히 좋은 성적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계열 아이들보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리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는 심리를 역이용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을 흡수시켰을 때 좀 치사한 얘기 같지만 내가 들인 노력 대비 생각보다 뜻밖의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소지구 환경, 이제 인문계열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와보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물, 화, 생지 네 과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과목이 강하고 어떤 과목이 약하냐? 그냥 다 약해요. 얘는 과학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학 강사 입장에서는, 과학학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과학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문과 성향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니들 큰일 났다. 이거 미리부터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 인생에 금이 가게 될 거야 라는 논리가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얘기해도 아까 제가 진실과 왜곡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절대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면접이라든가 논술 같은 게 확대가 될 건 자명합니다. 근데 인문계열 쪽의 대학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문 성향의 논술이나 면접을 하고 싶어하는 학과 교수나 면접관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겠으나 얼마나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학교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관점에서도 고등 원투 과목은 과학적 사고도 사고지만 이건 전문지식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학교의 과정과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관점, 과학적 관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베이스이자 배경지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학원의 커리에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하고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전면에 내건다면 충분히 뭐 좋은 상품 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적이 빠졌다.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도 분명히 학습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공백이 생길 텐데 이걸 수학만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있죠. 뭡니까? 심화 수학이 수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를 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다소 낮아요. 안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안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뒤집으려 애쓰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 대학들, 특히 어떤 쪽? 공대 쪽.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수들이. 그럼 어떤 형태로는 심화 수학이 들어가게 되면 미적 비스무리한 거라도 들어가는 형태로 커리가 구성될 거고 그게 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면접이나 논술을 통해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미적 분적 소양이나 역량을 보고 싶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다만 공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들 아까 말씀드린 뭐 이게 뭐 의학학 계열이라든가 일반 이학 계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져 묻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열을 분리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은 다른 방식의 설득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커리를 구성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고요. 통사나 통과가 시행됨으로써 이것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문 상위권 아이들의 이후 진로가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한데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한 아이들 중에서 한 2학년쯤 됐을 때 실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 뭐 자기소개서 쓰고 그 학교에 진학할 때는 나는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한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언어에 재능이 없는지 몰랐어요. 내지는 선생님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를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수학을 제가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수학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뭡니까? 상경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 가중치가 높은 대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쪽에서는 조금 더 대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외에 자연계열 쪽에 대한 지원, 뭐 그쪽에 대한 진로 선회 이건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학이 문이과가 다르고 사회와 과학이 문이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배운 도둑질이 있는데 외고 아이가 서탐을 포기하고 과탐을 선택한다. 제2외국어를 포기하고 과탐을 선택한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국제고 아이가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사회교과 계열,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포기하고 과학을 선택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통합 형태의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인문계열 쪽 상위권 아이들이 메디컬 계열, 의학학 계열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립 외고를 중심으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생겨날 가능성이 커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 7, 8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히 경기권 외고, 뭐 예를 들면 경기외고라든가 뭐 고양외고라든가 안양외고 이런 학교들이 지역 내에서 의대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학교들이었어요. 아마 그 시기에 입시를 하셨거나 혹시 그 지역에 계셨거나 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는 계열별 수업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의대 가는 애들이 없죠. 근데 이제는 정말 문과 구분도 사라졌고 계열도 모두 통합됐고 그렇다 보니까 스물스물 이 양반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죠.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그냥 무작위로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딱 세워다가 제 앞에 쭉 줄을